자, 이번엔 한남동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윤 대통령 대회가 9월 초에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윤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를 어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간이위기관리센터를 완비했고 경비는 경찰이 아닌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맡기로 했는데요. 자, 일각에선 이 조치가 문책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서초동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헬기가 뜰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또 많았죠. 이번에도 역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주하면 한남동 관저 가까운 곳에 헬기 이착륙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확인해봤더니 정규 헬기장을 새로 만든 게 없고 관저 주변의 공터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남동 관저에 헬기장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또 대통령실이 그 부분을 정정한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들이 좀 서로 오락가락하고 통일이 안 되는지 혼선을 주는지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글쎄요, 뭐 국방장관이 좀 뻘쭘해진 그런 상황이죠. 김대현 평론가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편을 굳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관점과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일반론적으로 헬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곳, 2대 정도가 가능한 곳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약간 안보와 경호 측면까지 곁들여서 바라보는 시각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헬기가 이륙과 착륙을 할 때 그 주변에서 동시에 이를테면 저것이 대통령 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식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출격하는 헬기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것이 경호 안보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헬기장이 주변에 있는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설명한 것이 또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헬기 2대의 이착륙의 관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경호와 안보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경호 뭐 관련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야당에서 대통령의 안보와 신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아니면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부실하니까 이걸 더 강조해서 오히려 약간 공격을 하려고 하는 대목인지는 어쨌든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이전함에 있어서 그 불편함은 있을 수밖에 없다. 좀 대통령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문제도 있고 관저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현재 청와대 개방이 가지고 온 어떤 국민적인 어떤 성원과 효과 이걸 완전히 차치하고 제로 베이스로 두고 이전에 따른 문제만 부각하는 것은 약간의 공격성 의도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청와대가 결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네. 그때도 청계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청계천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좀 있었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와대 개방도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예. 갇혀있던 여러 가지 뭐 이 철옹성 같은 대통령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곳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불편함 일정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비상 상황 때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뭐 필수불가결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헬기 착륙이 불가능하다? 박 교수님,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예. 장관과 대통령실의 해명이 엇갈리는 경우가 예. 벌써 제 기억으로만 3번째입니다. 노동부가 노동부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그런 일이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가 아까 명단 파기와 관련돼서 그런 일이 있었고 교육부 때도 좀 시끄럽죠? 그렇죠.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대통령실과 장관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지 예. 이건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두 번째. 자, 입주가 코앞인데 대통령실 새로 만들어진 관저에 헬기 착륙 훈련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네. 아니, 용산으로 이전할 때 야당과 언론이 제일 먼저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 공백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치의 안보의 공백을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모레 곧 입주한다고 발표는 났는데 대통령이 위급 상황 시에 헬기가 이착륙해서 어디로
하고 그것에 대한 착륙 훈련은 당연히 사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헬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또 있다 손 치더라도 착륙 훈련 한번 제대로 안 했다면 이게 안보 공백이지 뭐가 안보 공백이냐.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용산 이전이 굉장히 뭐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안보 공백 차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이거를 단순하게 뭐 발목 잡기라고 볼 게 아니라 한 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다. 네. 비상 상황 시에 대통령이 아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관저만 논란이 아니라요.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496억 플러스 306억 국방부 등 부처 예산을 갖다 썼다. 대통령실은 추가 금액은 부처 예산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전용했다. 뭐 이사 비용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좀 생경해 보일 수는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한 800억 가까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산 추정을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네. 당초에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관저의 그 비용은 496억 정도가 될 거다. 이게 한 번 얘기했으면은 처음이니까 나중에 수정이 되겠지 그랬는데 최근까지도 496억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벌써 지금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리 예산을 전용해 쓴 돈이 300억이 넘습니다. 추가로 전용한 것만. 예. 자, 이러니까 예상 못한 돈이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 통근 버스비에서 3억. 뭐 경찰들 무슨 뭐 그 급식비에서 11억 여기저기서 돈 끌어 쓰고 있어요. 그럼 관계 부처에서는 사실은 티는 못 내도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아니 용산 이전 사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용산 이전을 강행했는데 벌써부터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 모자라서 여기서 땡겨 쓰고 저기서 땡겨 쓰고 네. 그럼 예산 추정 이게 바로 빈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헬기 착륙 뭐 훈련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벌써 2배, 3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른 예산은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합참 이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그에 따른 파급 효과들이 많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뭐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이사 안 했으면 안 될 비용이지만 그래도 뭐 예산안 취지에 위배되는 건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공감도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자, 우선 그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예. 봅니다. 뭐 기본적인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위중한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했는지 더군다나 이 전용된 예산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거기다 다시 채워 넣을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관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권한 자체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단 1년 연간 예산을 짜고 나면 그 안에서 무언가 전용해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럼 100억을 정부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안 항목별로 다 어디에 쓸지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업무 처리 과정 결과로 이루어진 정부 예산안을 명분과 뭐 법률 절차 또는 네. 국회의 동의나 설명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전용 문제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한 보강적인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 라인에서 야당이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라고 설명할 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은 사실상 계속 뭔가 좀 미비하거나 아니면 마비돼 있는 상태로 보여지니까 예.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게 어디로 지금 불똥이 튀느냐 하면 결국 오늘 수사당국에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국회와 정치권은 전쟁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 이 두 양자 간의 세력 간에 결국 다시 큰 충돌과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정치가 실종되니까 정무가 없으니까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냐? 결국 국민들의 실망감만 커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입니다. 그냥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추진된 정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걱정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